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 김지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책은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댓말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바꿨는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손익 계산서입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통일 이론으로 그리고 또 이념의 통일이 이제 끝났다라는 말을 제가 든 적인데요. 제가 그 100조 정도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 중에 하나인 분이랑 한국 대표에 있는 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이제 통일은 한반도가 이념적인 통일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미래 세대의 삶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그 기회를 얘기해야 된다. 그 기회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한번 써봐라. 그렇게 한번 어드바이즈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두루뭉실한 통일 그리고 이념적인 통일보다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소개를 하면요. 저는 이제 한반도의 이슈를 중국에서 7년 살면서 한번 보게 됐고요. 미국에서 7년 살게 되면서 보고 국회에서 그 다음에 싱크탱크에서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바라보는 한반도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상상과 미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차는요, 첫 번째는 이제 2030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통일이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하는 2030 그리고 MZ세대의 통일이 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은 한반도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건가? 기존에 있었던 뭐 통일 대박론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우리 영토 확장뿐만이 아니라 육지, 하늘, 우주, 메타버스 그리고 미래 도시까지 커버를 하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온다면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북한과 한반도를 얘기를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 그 다음에 북핵 위기, 이런 38선 등등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로 저희는 지금까지 한반도를 바라봤는데요. 만약에 평화가 온다면은 미래 세대들에게는 어떠한 희망과 실질적 이익이 올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평화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미래 세대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이 그래프를 보면은 필요하다가 감소하는 추세고요. 지금이 역대 최저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제가 되게 중립적인 걸 좀 가지고 온 것 같고요. 다른 조사에서 보면은 정말 20대, 30대가 내가 먹거리와 미래가 중요한데 왜 통일이란 말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냐. 남북 아이스하키 팀부터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공정한 남북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정한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제 통일에 대한 인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통일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제는 미래세대의 의견과 시대를 반영해서 어떻게 이 통일과 평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행복과 자아실현의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색깔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생각하는 통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통일에 대해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 협력, 남북 연합, 뭐 일국가 이체제,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젠 그 프레임을 좀 벗어서 우리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다양한 통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되게 하드웨어적인 군사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화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문화에 대해서 문화를 통한 작지만 힘 있는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맛의 반쪽을 찾아서 이 남북 스타트업이 한반도 경제를 잇다. 여기 보면은 두부밥인데요. 이게 곤드레 두부밥인데 이게 북한에서 이제 북측에서 온 이제 음식인데요. 제가 여기에 창업자가 이제 북향민입니다. 북한에 있는 해산에서 왔고요. 또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부산, 해산 부산 이 두 개의 산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현대백화점의 팝업 스토어에도 나가고 지금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엄청 성공을 하셔가지고 많이 팔고 있고 그 안젤리나 졸리도 되게 이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대사관 가서 CNN에서도 나왔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통일은 더 이상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 우리가 그냥 이 밥을 한번 먹으면 된다. 이 맛을 보면 된다. 제가 먹어봤는데 살짝 인도 쪽의 맛이기도 하고 한국이랑 중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먹었을 때 이게 북측의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남북 스타트업을 했을 때 또 제가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 사실 두 분이서 갈등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남측과 북측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과 북이 경제든 비즈니스든 문화든 함께 할 때 제가 말하는 거는 발전적 갈등. 그러니까 꼭 한반도가 평화와 이제 통일로 가는 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 이해 중간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이런 발전적 갈등의 순간이 오는데 이게 바로 남북 스타트업과 문화 교류를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떤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안나푸르나 저기 4번을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백두산에 세계적인 타이거 트레일을 만들면 어떨까? 지금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질랜드의 밀포트 트레일 여기는 엄청 더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백두산과 한라산 그리고 금강산과 그리고 설악산 이런 걸 이어주는 세계적인 여행기를 온다라면은 많은 분들이 이 밝혀지지 않는 백두산의 신비한 곳으로 와서 같이 걸으면서 화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장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스포츠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은 만들 수 있는 길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문화의 길, 스포츠의 길. 또 이거는 제가 고성을 갔을 때 봤던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물리적으로는 되진 않았지만 백두산과 금강산과 한라산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되게 고성에서 이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우리의 상상력이 지금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술로 우리가 만날 수도 있구나. 우리 백두산과 금강산과 한라산이 같이 있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지금 하는 문베어 브루잉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제법 많이 마시고 호텔들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교류를 막 하고 어떻게 통합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산을 나누고 우리의 문화를 나누고 우리의 술을 나눔으로써 이 한반도를 활용한 컨텐츠가 앞으로 되게 국내나 세계적으로 되게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음식으로 한반도를 이었지만 술로도 한반도를 이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만나본 분들 중에서 되게 영감을 받았던 점이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열차가 열리면 우리가 베를린까지 가는 이건 너무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통일이 되면은 나한테 통일은 내일로를 타고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평양까지 가는 도시를 보는 거고 그 도시를 보면서 내 대학교 때의 추억을 남기고 싶은 게
자기한테는 통일이다. 국가에서 말하는 무슨 연합과 이런 거를 떠나서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통일이 이런 거고, 이 기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가면서 볼 수 있는 도시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미래 세대에게도 유럽과 북한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동권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일로랑 유레일 패스가, 우리 유레일 패스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일로랑 유레일 패스가 만난다면은 거기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거기 안에서 만나는 술과 거기 안에서 만나는 문화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의 이동권과 이제 뭐 경제적인 걸 떠나서 우리 미래 세대가 놀 수 있는 기회의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저한테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통일은, 꿈은 북한으로의 역사 기행을 하는 겁니다. 요즘 역사에 대한 기행 책 많지 않습니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유적지가 북측에도 있고, 가는 길에 조선에 관련된, 고려에 관련된 엄청 유적이 있는데, 이런 유적지를 보면서 그 한반도를 느끼고 싶다고 하는 젊은 대학생분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신의주를 가서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친척이 신의주 쪽에 계시는데 거기서 한번 제사 드리는 게 꿈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다양한, 이렇게 MZ세대 그리고 2030의 다양한 통일관이 있으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정부나 우리 학계에서도, 재계에서도 한반도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손익 계산서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셨고 통일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일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 기회도 많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회가 단순히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가 경제가 통합이 된다면은 어떤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 왜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지금 70년 동안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한반도를 볼 때 38선, 경계선, 이런 통일, 그러니까 딱딱한 걸로만 보고 기회로 보는 시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우리가 한반도를 기회의 입장에서, 오직 기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면은 이 시각을 바뀌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이 바뀌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또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반도 미래 손익 계산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 통합 한반도 전망 보고서에 보면은 일단은 이 골드만삭스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 최고의 투자기관이기도 하고 세계 금융을 이끌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렇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통합된 한반도 경제가 일본, 프랑스, 독일을 넘어설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5대 강국 5G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통합된 한반도가 열리면은 엄청난 경제적 기회,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골드만삭스 글로벌 연구소에서 낸 이제 보고서인데요. 통합된 한반도가 일본과 독일, 프랑스를 넘어선다. 이런 이제 연구가 있었고요. 여러분 내수시장 증가라고 이제 있는데, 이 내수시장을 보면은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남한하고 북한 인구가 합치면 한반도에 7,759만 명, 이탈리아가 6,20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6,443만, 프랑스가 6,683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세계 대국의 인구를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꼭 한반도가 여기만이 저희 시장이 아니라 이제 동북 삼성만 봐도, 중국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북 삼성만 봐도 1억의 인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경제적 영토는 8천만 플러스 1억에 해서 2억에 가까운 직접적인 영토가 생깁니다. 제가 왜 직접적인 영토라고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야, 지수야, 남북 통일만 하고 중국과 미국이랑 일본 동의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저희가 나왔던 얘기가 그 북한과 남한과 이제 중국이 그리고 러시아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동북 삼성의 원래 제조업의 메카였었는데 이게 지금 동북 삼성이 상하이, 베이징, 그리고 심천, 홍콩 이런 경제 수도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옛날에 그런 과거의 영광이 없어지고 동북 삼성에는 지금 되게 필요한 게 경제적 발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거죠. 세계 경제도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중국에서도 특히 동북 삼성 쪽에서도 앞으로 필요한 게 세계적인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동북아 1일 생활권이 여기 형성된다라면은 여기에 있는 남과 북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에 있는 분들이 동북아 1일 생활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평화가 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하나만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켓컬리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4조 정도 기업 가치가 있는데 만약에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가 평양에 새벽 배송을 시작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북한 전역에 새벽 배송을 시작하고 그게 동북 삼성까지 갈 수 있다라면은 이 기업의 가치는 4조에서 10조, 20조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야놀자, 지금 야놀자 가치가 10조 아닙니까? 야놀자 가치가 이 시장이 인구가 2배가 되고 시장은 더 넓혀지는데 여기에 관련된 관광 액티비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 관련된 관광 상품까지 한다면 아까 백두산 트레일도 있었듯이 이 야놀자의 훌륭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이런 이제 기획자들이 간다라면 훨씬 더 큰 이제 가치로 동북아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이제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그냥 내수시장이 증가가 아니라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 큽니다. 전 단지 지금 동북 삼성만 얘기했는데요. 정말 재밌는 사실은 중국이 세계 2위지 않습니까? 중국 GDP의 88%가 바로 여기 동북 삼성 동쪽에 있는 연안에 있는 이제 상하이, 베이징, 그 다음에 홍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엄청 많겠죠. 영토 확장을 이제 얘기를 이제 드려보면은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거는 육지 영토까지만 얘기 나왔잖아요. 저는 상상력을 좀 해서 저는 하늘 영토랑 그 다음에 우주 영토까지 저는 노무현 정부 때 FTA를 통해서 저희가 세계 시장을 넓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육지 영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가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중국의 GDP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연안 이쪽이랑 너무 이쪽으로 오시면 소리가 안 들려요. 아 그러세요? 손들고 하시면 충분히 다 아니까. 그 육지만 봐도 저 육지 영토를 봐도 이제 중국 88%의 GDP를 차지하고 있는 곳과 서해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도시들에서 이제 크루즈 사업 같은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기 뒤에 이제 오른쪽에 환동해 구역을 보면은 러시아, 일본, 남한, 북한 이렇게 마름모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을 연결시켜 보면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크루즈 여행도 엄청납니다. 이게 평화가 찾아온다라면은 비단 북한과 남한뿐만이 아니라 일본, 러시아, 중국까지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커지는 거죠. 비단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남한, 북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과 북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신성장 동력을 원하고 있는 사회인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평화로운 한반도가 찾아온다면은 우리 남과 북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게 이건데요. 하늘 영토.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책을 쓸 때 그 국제항공기구 그리고 이제 국제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북한에서 하루에 비행기가 몇 대가 뜰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힘이 나왔는데. 아, 뭐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좀 더. 네 개? 네 대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실시간 변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 4대가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은 하루에 평균 한 400대 정도 뜬다고 합니다. 일본은 여기 보시죠. 지금 1200 정도가 뜬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한반도가 연결된다고 하면은 한반도 남북이 이 지역의 거점 플랫폼으로서 2000대, 3000대 이상의 비행기가 뜬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점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이 승수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움직일 때 비행기만 움직입니까? 비행기에 관련된 비즈니스 사람들, 관광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아이디어 이 모든 게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이제 공항을 만드는 일은 어떻게 보면 되게 소프트웨어가 되게 필요한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제조뿐만이 아니라 첨단 GPS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필요한 공항의 관제탑 소프트웨어, 이동 거리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사람들, 그리고 제조업부터 해서 아마 그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열리면은 보잉사랑 전 세계에 있는 헤드쿼터가 여기 와서 제조를 하고 비행기를 여기다가 남과 북에 팔려고 엄청 몰릴 거라고 하고 이게 미국의 정치에 또 이제 큰 영향력과 중국 정치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국제적인 친구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육지 영토까지만 얘기를 했잖아요. 22만 제곱킬로미터. 그 다음에 하늘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젠 이게 열려버리면 저희가 우주라는 무한 가능성의 공간이 열립니다. 스페이스 X도 그렇고 아마존의 대표도 그렇고 다들 지금 우주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 남과 북에 있는 남한에 있는 기존에는 뭐 제조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남한에 있는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파이낸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주항공 기술이 함께 결합한다면은 전혀 다른 우주의 공간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재미있는 얘기인데 요즘 메타버스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책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써놨는데 오늘은 그냥 이해 차원에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북한이 열리면 땅을 살까?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지금 구글 어스에서 능라도 경기장 그리고 북한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스퀘어로 나눠가지고 이제 팔고 있는데요. 가상에서 지금 부동산 팔고 있는데 다 팔렸어요. 중국 친구들 와서 사고 한국 친구들 와서 사고 이게 지금 가치가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2달러로 시작해서 22달러로 되어가지고 뭐 1000%, 1000% 지금 수익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투자를 뭐 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지금 가상의 부동산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어스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사고 있는데 북한을 가면은 낮은 선봉부터 해서 엄청 유명한 곳들을 이미 그리스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장난이든 투자든 이미 여기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어떤 걸 느꼈냐면은 가상 세계에서도 지금 이렇게 북한 땅을 미쳐가지고 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가 열리면은 이거는 남한과 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와서 이걸 분명히 북한 땅을 개발하고 살려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트럼프랑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만날 당시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에 있는 포드나 이런 되게 중요한 대기업들의 인사들이 미국의 북한과 관련 있는 분들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북한 땅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월가는 심지어는 뭐 펀드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전 세계에서 이미 북한을 기회의 창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기회로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 지구에서도 북한 땅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플랫폼 지금 경제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시카고의 선물 거래소에는 곡물이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 곡물이 트레이드되는 곳이 시카고고요. 런던에는 광물이 다 있지는 않은데 런던에 세계의 많은 광물들이 이렇게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 아시죠? 나스닥에 있는 거기 기업들 다 뉴욕이 안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사람, 그리고 라인이나 한국에 있는 분들도 나스닥에 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있고 유럽에 있고 전 세계에 있는데 나스닥이 왜 유명하냐? 그리고 뉴욕이 왜 세계 경제 중심지가 됐냐? 이런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뉴욕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뉴욕 거래소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나라 남북한이 합쳐가지고 한반도에 또 다른 형태의 거래소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IT 기술과 광물을 합친, 저는 그 수많은 기회 중에 광물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사에 따르면, 광물자원 연구 조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광물 자원이 뭐 아연, 금, 철, 석화석, 마그네사이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마그네사이트가 뭐야? 히토류가 뭐야? 이러는데 북한의 이제 광물 중에서도 4차 산업,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태양열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서 되게 중요한 광물이 북한에 집중적으로 있다는 조사가 있고요. 사실 골드만삭스의 그 내용을 원문을 보거나 세계적인 거를 보면은 왜 이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냐면 북한의 광물 자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적게는 3,000조부터 7,000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3,000조, 7,000조 하면 그냥 3,000조, 7,000조라고 생각하는데 3,000조면은 지금 코스피에 있는 모든 기업의 총합이 3,000조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애플과 구글만이 3,000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만큼 자원만 해도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큰 자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세계적인 4차 산업 소재 광물 거래소를 플랫폼화 시키면은 엄청난 그 자원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4차 산업 광물 거래소를 중립적으로 만들어서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안에는 이런 광물 같은 게 많은데 이렇게 있음으로써 세계의 수요와 공급 시장을 안정시키고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이런 거래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래소를 만들면 그 거래소에 관련된 이제 IT 인력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수수료도 엄청나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로지스틱, 다시 말하면은 물류와 운송 관련된 것들도 많이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예로 요즘 암호화폐 시장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빗썸이랑 업비트. 업비트나 빗썸이 그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플랫폼이잖아요. 거기 순수익이 지금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런 업비트와 이런 빗썸 같은 것을 대한민국의 세계적으로 이런 광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발 하라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책에서 자율주행 도시 중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게 북한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가 많이 없잖아요. 자율주행에 맞는 미래 도시를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는 곳이 미래 도시고, 그 세계적인 하버드나 뭐 콜롬비아나 이런 건축학과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북한을 너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북한을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고 내가 상상하는 미래 도시를 여기서 실현시킬 수 있고 이게 우리한테 되게 큰 영감을 줄 것이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보면은 우리 접경 지역 보면은 경기도 강원도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낙후해 있잖아요. 이게 열리게 되면은 여기는 저는 대박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파주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파주는 첨단 뭐 IT로 갈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개성공단 닫았잖아. 또 닫으면 어떡해? 어떻게 할 거야? 저한테 방안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개성공단은 파주에서 임진각에 제가 며칠 전 갔다 왔는데 한 20분 정도 걸려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것을 파주의 신도시에 또 반대로 북한에서 올 수 있는 게 20분 되는 도시에다가 만들어 버리면은 거기에 인프라 그리고 우리의 기술, 자본이 전기, 인프라가 보장되면서 만약에 위기가 있으면은 북한에 있는 분들이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인프라는 여기 살아 있을 수 있다. 저희가 좀만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개성공단을 넘어서 저희가 중간으로 가면은 저희 인제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생물 다양성의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북한과 남한의 생물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DMZ니까 생물들이 보존이 되어 있겠죠.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가 있는데 이 제로 탄소를 만들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면서 실험할 수 있는 도시들이 접경 지역에 많이 생길 겁니다. 세 번째, 저희는 해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서핑을 좀 좋아하는데 지금 낭만가도라고 강원도에 가면은 동해부터 고성부터 속초부터 연결돼 있어요. 서핑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양양군 같은 경우는 양양군의 기본법에 보면은 서핑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속초도 고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정만대 가보시면은 정말 아름다운 서핑을 할 수 있는 곳이 보일 겁니다. 사실 고성은 옛날에 남고성과 북고성 지금 나눠져 있죠. 네. 서핑한 사람들 물어보니까 자기는 서핑해가지고 북고성으로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 서핑이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고 또 강원도 동해 쪽에 가면은 해안과 산과 한라산과 금강산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부터 금강산부터 설악산이 50km 정도, 60k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무궁무진한 건강산업 그리고 트레일 산업 도전할 수 있는 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첨단 도시, 기후 도시, 다양성 도시 그리고 여행과 레저의 도시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양한 혁신과 도시가 접경 지역에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영감을 주신 이제 기업가분들인데 요즘 창업가들, 우리나라의 경제를 잘 이끄시고 있는 창업가분들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지금 싱가포르보다 더 잘날 생각하지 말고 싱가포르이 뭐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되자고 하지 말고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중국의 션전보다 더 넘을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인프라를 이제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제 나왔던 아이디어가 만약에 접경 지역에 어떤 허와 벌판이지만 이 지금 규제 샌드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좀 크게 해서 도시 전체를 규제 프리존을 만든 겁니다. 세계에서 어떤 실험이든지 할 수 있는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가지고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자연이 와서 최고의 실험을 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다라면은 여러분 지금 요즘 보수랑 진보랑 싸우잖아요. 통일 얘기하면은 우리는 테슬라 교가 있잖아요. 애플 교가 있잖아요. 만약 테슬라와 애플의 이제 아시아 중심지가 바로 이 접경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런 군사적인 것도 필요 없고 지금 진보든 보수든 테슬라의 주식 좋아하지 않습니까? 애플 주식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경제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남북 통일을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끌어들일 수 있는 인프라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기업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반도의 역사적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6차 핵실험 이런 거 1차 핵실험 말고 한반도의 역사적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반도의 역사를 바꿨던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이 원래 북한에서 한 마리를 가지고 도망왔거든요.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현대를 이끌어내시고 이 스토리가 재밌는 게 500마리, 1000마리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명을
총 1,001마리의 소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1,000마리는 주는 거고 한 마리는 제가 가져온 걸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이게 열렸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심지어는 개성공단 박근혜 정권 때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런 경제와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과 한반도 역사가 바꾸는 사건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부족한 지식으로 좀 강연을 했지만 제가 말한 그런 기회의 한반도를 합쳤을 때 다음 역사적 사건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제가 만약 현대의 정의선 부회장을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남북 교류가 될 때, 안전할 때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가셨으니까 우리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스마트하게 가보자 라고 해서 수소 경제지 않습니까? 네, 친환경이고 저라면은 수소차 1,001대를 가지고 북한을 가서 북한과 함께 수소 경제 그리고 그린 경제를 만들어내는 순간을 만드는 리더들이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거는 하나의 저의 상상이고 제가 만난 지난 1년 동안 만난 100분 넘는 MZ분들 그리고 창업가분들의 생각은 이걸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가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기회를 보고 IT와 세계적 전략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도 우리를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우리를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앞으로 아시아를 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본만으로 안 되고 대한민국만으로 안 되고 북한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세계 국가들이 우리를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이 한반도를 우리의 자아 실현할 수 있고 일자리가 생기고 더 다양한 선택이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바꿨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들이 올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한반도의 그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걸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손가락 죄송합니다. 손가락 제가 죄송한데요. 한반도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2030 이 미래세대 그리고 선배님들과 함께 꿈을 꾸고 기획을 하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우리 손안에 한반도 미중 경제 백서가 있었으면 화이트 페이퍼로 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전 세계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규제 프리존이나 이런 전략들, 대전략 안에 기업들까지 이렇게 있는 게 준비되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상상을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반도 미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미제라블의 빅토르 위고는 역사는 젊은이가 손을 들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손가락 해서 죄송한데 손가락질 하나보다 1000개의 손가락과 꿈이 모이면은 반드시 아까 수소, 전기, 차, 천일대 등 새로운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질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게 올 것이고요. 우리 앞으로 새롭게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도전이 나기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러시아 결국 보면 미중 전쟁 뒤에 또 러시아랑 일본도 있잖아요. 러시아랑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크라이나랑 지금 이렇게 전쟁 오늘 계속 지금 터트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한 달 뒤에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외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외교는 돌이킬 수 없고 이 외교가 한번 잘못되면은 우리도 한번 제가 한반도 오늘 왔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한반도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면은 우리나라 증시부터 실질적인 평화와 안전 양 당 후보가 둘 다 이러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헌법을 수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한 방에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모든 게 날아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러시아에서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더 이게 터지기가 더 쉽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이런 나라 입장에서도 다른 데서 전쟁 나는 것보다 한반도에서 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라서 이 외교를 잘할 수 있는 리더 앞으로 이렇게 국제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질 수 있는 리더가 앞으로 여기서도 필요하고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국제 정세를 세계 전략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저는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냐 한반도 문제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 우린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어요. 전쟁이죠. 두 번째는 포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관리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은 주변국에 움직여지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린 다 거의 죽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 관리인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이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후보 선제 타격 이런 것들 발언은 저는 되게 무섭다고 봅니다. 그 시그널이 지금 해외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은 되게 조심히 해야 되고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최고의 외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쓸 때 두루뭉실하게 쓰면은 사람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상상을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모든 제가 만난 한반도 전문가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북핵 문제랑 국제관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너무 어렵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다가설 수 있지 않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육자회담 대표부터 장관부터 제가 만나보면은 방안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어떤 거냐면 저도 그런 방안이 지금 솔직히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될 거라는 방안은 지금 없지만 제가 강구한 건 뭐냐면은 지금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마이너스와 통일 김정은 이런 거에서 기회의 시각으로 국민들이 본다라면은 저는 많은 마음이 모여서 아까 IT에서 일하는 사람, 디자인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런 집단 지성이 발동돼서 결국 이거죠. 한반도가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통합이 되면은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마이너스인가 쉽게 얘기하면은 세금 많이 더 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익이 많은 거야 이렇게 쉽게 방정식을 정리해 보면은 저는 이익이 많이 되는 곳이 이런 부분에서 있을 거라는 거를 좀 더 확장해서 알려줘서 그분들의 시각이 통일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존을 해야 될 이유, 평화를 찾아야 될 이유, 그리고 앞으로 평화의 시각으로 더 많은 솔루션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한 많은 구상 중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편익의 차원에서 이익의 차원에서 한번 보여주는 것. 앞으로도 되게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윤봉 기자님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은 북핵과 국제 관계가 풀려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경제적 요소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경제 백설, 화이트 페이퍼를 제가 사실 쓰려고 했는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대성하면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와가지고 뭉쳐진다라면은 저는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분야가 있어서 앞으로도 제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초반에 말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통일이란 단어가 살짝 되게 크잖아요. 제가 말하는 통일은 사실은 공존입니다. 어떤 정치적, 군사적 통일은 100년이 지나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나오면서 통일됐지만 지금도 되게 이질적인 곳에서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군사적과 정치적인 것을 조금 이제 뒤로 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경제적 분야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여행 다니고 그런 단계에 저는 지금 통일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미래 세대가 정치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문화를 어떻게 할지, 군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누는 공간을 저희 미래 세대한테
함께 열어가지고 진행하고 싶은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제통합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질문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은 남과 북이 이렇게 공존하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작은 실험들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통일하자, 종전선언하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예를 들면은 적어도 저희 고성에 있는 뭐 조그만 도시에서 저희가 실험을 실행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한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얘기했던 게 규제 프리 도시였고요. 그렇게 했을 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깊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경쟁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의 북한 수준보다 훨씬 많이 주는 게 더 좋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는데 이게 국제법과 그 국내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저도 한번 연구를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해줬고요. 아까 관광산업에 먼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 정말 동의합니다. 사람 움직이면서 관광하면서 얘기하면서 친해지잖아요. 밥도 먹고 숙박하면서. 그래서 그 관광산업에서 이제 고성 도시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는 게 또 저의 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지금 미사일 도발과 북한 경제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희 허공에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도 되게 제주도에서 글 쓰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의 답은 이거였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스타트업을 할 때 스타트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현되지 않은 그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핵을 해결하든 뭐를 하든 관계 속의 그것보다 청사진이 되게 멋있게 있어야지 그리고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느껴져야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도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이제 페이퍼를 써서 앞으로 10년, 5년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고 중국과 이런 관계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차용해서 이런 청사진을 먼저 내야지 더 사람들이 이끌어서 여기에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단 미래세대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투자 의향서라기보다는 가능성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페이퍼를 이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되게 전 중요한 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통일 문제도 저도 하나의 기회의 시각으로 썼던 책이었고요. 전 정치도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지 않았던 시각으로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료들과 함께 남들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호명되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부족한데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고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집단, 그러니까 한 명의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이끌고 리더가 다 먹는,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치 분산형 경제처럼 분산형 탈중앙화된 그런 조직으로서 어디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신과 그런 걸 얘기하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좋게 봐주셔가지고 송 대표님이 여기다가 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민주당 퇴진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작은 그냥 서로 용기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너무 청년끼리 외롭다. 그리고 미래세대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미래세대가 분명히 능력이 있고 제가 아까 인터뷰도 잠깐 하고 왔었는데 그때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능력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기회가 어떻게 가느냐의 차이라고 봐서 그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물결을 만들어 보자. 사실 윤병기 기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로 관련해서 불출마가 아니라 그 무공천 나왔을 때 사실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마음이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린벨트 통해서 도전하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목표는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미래 세대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타서 도전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 저는 그냥 점의 하나로 그냥 종로에 출마한 거고 가장 세게 붙고 싶은 곳에서 도전했던 거고요. 저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그린벨트에 훨씬 더 많이 지금 오고 있고 그분들이 다 도전을 하면 대한민국이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서 그거를 좀 잘 만들어 보고 싶고
한 달 후에 이 영상이 올라갈 텐데 한 달 후에 영상이면은 우리 그린벨트에 있는 분들이 전국에서 활약을 하고 소신 있는 말, 소신 있는 행동을 분명히 해줄 거라고 믿고 특히 좀 이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린벨트 분들이 환경 아젠다 그리고 이제 구도심과 신도시를 합하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IT를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시는 분 배리어 프리 운동을 하시고 있는 분 그리고 생활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그리고 사회적 도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 이 마음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린벨트가 하나의 되게 좋은 브랜드 도전과 승리를 생각하는 나이키 같은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가서 당선되는 것보다 나이키라는 브랜드와 신발이 있다라면은 저희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금 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있고 좀 남들이 하는 거 하지 말자라고 해서 재밌는 거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판을 만들자. 8인 8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파티 안에 있는 파티.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바텐더 출신으로 일반인으로서 와서 민주당의 원내대표 4위를 한 번에 이겨버린 계기가 뭐냐면은 민주당 안에 더 정의로운 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 색깔도 보라색으로 하고 기조도 다르고 더 정의롭게 나가고 이슈도 파이팅도 잘했는데 전 그게 그린벨트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린벨트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아니라 미래세대 전부가 주인공 될 수 있게 이게 하나의 작은 실험이 돼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자극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